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술 송이? 제이입니다. 2017년 5월 중순 뉴욕에서는 미술계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리의 낙서 화가이자 검은 피카소로 불리었던 장 미셸 바스키아 작품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1억 1,05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245억 원에 일본인 사업가 마에자와 유사쿠에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마에자와 유사쿠는 일본 대형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끌며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미술계에도 큰 손으로 마켓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에자와 유사쿠는 바스키아 그림 외에도 여러 거장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바스키아 작품을 구입한 이후 모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기도 하고 본인이 구입한 작품을 홍보하며 가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자본주의 미국의 상징이자 팝아트 거장인 앤디 워홀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작가가 된 바스키아, 거칠고 지저분한 낙서로 시작하여 성공한 화가 반열에 올랐으나 미국 예술계의 차별과 편견의 무게를 견디기 연약했던 장 미셸 바스키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는 196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어가 모국어였던 아버지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그는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이는 작품 속에 다양한 언어를 표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많은 흑인들의 처지와 달리 부유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교육에 열성적이었던 어머니 덕분에 어릴 때부터 미술관을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본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고 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살이 되던 해 바스키아는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지고 내장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비장을 떼어내는 큰 수술을 경험한 그는 이후 수많은 작품에서 인간의 몸과 삶, 죽음을 작품으로 시각화합니다. 입원 당시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해부학책을 통해 생긴 신체 기관에 대한 관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까지 섭렵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스키아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해부학적 표현이 살과 뼈, 신체 기관을 조각하여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고대 조각, 거장의 작품, 텍스트들이 조합되어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된 바스키아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10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그는 거리 낙서인 그래피티를 접하며 미술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져 독립을 한 바스키아는 생계 유지를 위해 엽서나 티셔츠에 직접 그림을 그려 팔면서 자신의 회화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바스키아는 시티에즈 스쿨에서 만난 알디아스와 세이모라는 크루를 결성합니다. 세이모는 흔해 낡아 빠진 것, 세이몰드 쉿이라는 줄임말로 바스키아와 그 친구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하여 저작권 보호를 표시하는 기호, 카피라이트의 약자 C를 함께 적어 놓은 것은 한 개인의 창작물인 예술을 침범할 수 없도록 브랜드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스키아와 친구들은 뉴욕 소호거리를 캔버스 삼아 스프레이어와 크레용으로 담벼락에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제대로 된 예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흑인이나 이민자들의 차별과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저항을 낙서를 통해 드러냈는데요. 이는 곧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1980년 타임스퀘어 쇼를 통해 첫 공식적인 그룹 전시를 하게 되며 미술계의 호평을 받지만 더 유명해지길 원했던 바스키아와 달리 익명의 화가로 남길 원했던 알디아스와의 의견 차이로 세이모는 해체하게 됩니다. 세이모는 죽었다 라는 낙서를 남기며 세이모의 마지막을 뜻하는 공식적 선언 역시 그래피티로 남깁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된 바스키아는 각종 미디어의 관심에 힘들어하며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을 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던 그는 1980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앤디 워홀입니다. 만일 바스키아에게서 앤디 워홀을 지운다면 화가로서의 그의 행적도 대부분 도려내야 할 정도로 워홀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바스키아의 천재성을 단번에 알아본 앤디 워홀은 바스키아를 자신의 스튜디오인 팩토리에 드나들게 했고, 앤디 워홀의 타고난 마케팅을 바탕으로 바스키아의 작품 가치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앤디 워홀과의 협업으로 바스키아는 세계적인 미술 시장인 뉴욕에서 미술계 스타로 발돋움합니다. 그의 그림은 비싼 가격에 팔리며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화가가 됩니다. 바스키아는 1980년부터 1982년 후반까지는 캔버스 위에 회화적인 특성을 살려 주로 앙상한 인물, 가면 같은 얼굴, 그가 거리에서 보고 느낀 자동차, 빌딩, 경찰, 낙서 같은 이미지 등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후반부터 1985년까지는 글씨, 꼴라주 기법,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들이 난해하게 나타나는 기법을 캔버스나 판넬 등에 표현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흑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는데, 이 시기 작품들을 보면 바스키아가 본인이 흑인 혼혈 화가로서 직면한 위기의식과 정체성 혼란 등이 동질적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독창적 화풍으로 뉴욕 미술계를 휩쓸었던 바스키아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각종 미디어의 관심에 힘들어하며 약물에 손을 댑니다. 약물을 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던 그는 앤디 워홀과 공동으로 기획했던 전시가 실패하며 앤디 워홀과 멀어지게 됩니다. 1987년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사망한 워홀의 소식을 들은 바스키아는 큰 상실감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게 되고 앤디 워홀 사후 1년 뒤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바스키아의 그림을 보면 화면에 텍스트를 쓴 후 그 위에 선을 긋거나 덧칠을 해서 글자를 지워나가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려진 문구들을 읽어내기 위해 더 집중해서 보게 만드는 이 기법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으로 포착된 단어들과 이미지들을 나열해 익살스럽고 부조리한 의미를 생성시키는 그의 작품은 알파벳과 단어, 문장화한 드로잉을 자유롭게 조합해 회화의 영역을 확장함을 보여줍니다. 바스키아는 거리의 지저분한 낙서로 시작해 천재 예술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가 작품 소재로 삼았던 건 자신의 인종적 뿌리와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라는 유전적 뿌리, 흑인을 겨냥한 인종차별, 자유를 갈망하는 기질, 뜻밖의 성공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 1980년대 미국 자본주의 세태는 모두 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폭력적인 요소, 도처에 만연한 죽음과 생존을 향한 본능이 공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극의 냄새가 만연하는 가운데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는 그의 작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스키아는 채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천여 개의 페인팅과 드로잉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전 미술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전설이었으며 사후에도 그 평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경매 기록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주목할 만한 경매 기록들이 있습니다. 뉴욕 크리스티 5월 경매에서는 그의 1982년작 더스트 헤드가 약 4,800만 달러, 한화 약 570억 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11월 경매에서는 1982년작인 무제가 2,900만 달러, 한화로는 34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바스키아의 시그니처인 왕관, 해골, 어린아이 드로잉 같은 면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 크리스티 런던에서도 같은 해 작품이 약 2,500만 달러, 한화 약 280억 원에 낙찰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신은 흑인 예술가가 아니고 그냥 예술가다라며
미국 예술계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그의 작품들이 롯데뮤지엄에서 내년 2월 7일까지 전시 중이니 시간이 되면 방문하여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